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챕터 7장 일반 균형 이론과 시장 실패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우리가 그 시장 실패 파트를 보는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시장 실패 관련해서 공공재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부성의 정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외부라는 게 뭐가 외부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경제학의 관심사는요, 시장이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X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요게 시장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그걸 내부화 시킨다는 것인데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시장이 있으면 A와 B라는 사람이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은 요거는 대가를 주고받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어떤 시장 테두리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얘네들의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성 얘기할 때는 여기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하거나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어. 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나 피해를 끼치게 되면은 대가를 주고받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일부러 옆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해 해가지고 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담배를 피는 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환경오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폐수가 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밤에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옆집에 소음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알람을 크게 틀어놨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거나 개를 키우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외부 효과, 외부성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요, 만약에 대가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안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을 우리가 내부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내부화, 이거를 internaliza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내부화 시키는 요거를 바로 외부성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성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선 정의는 요 정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부성과 관련된 유형은요, 우선 첫 번째, 이론 외부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외부성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부성이 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고,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그래프로 나눠서, 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부성을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이 있어요. 이로운. 이거는 이제 뭔가 좋은 외부성이에요. 그리고 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을요, 우리가 어떻게 생산과 소비에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생산할 때 이롭다. 생산과 관련된 게 주로 이제 뭐가 관련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생산은요, 비용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얘는 비용, 코스트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이롭다라고 하면은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히 한 단위당 얘기하는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건 생산에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소비는요, 우리가 이제 소비를 통해서 만족, 편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익과 관련된 게 바로 여기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로움을 느낀다? 편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계 편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로운 외부성이 소비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편익을 깎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외부성을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요, 보통 환경 문제 있잖아. 온난화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인한 뭐 북극과 남극 아일랜드에 뭐 여러 가지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해로운 외부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비용을 정화시키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외부성, 특히 생산에서의 외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는 비용, 그게 우리가 사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생산 비용 해가지고요, 우리가 PMC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의 약자인가 보면은요,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나타내는 마지널 코스트 해가지고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적인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환경오염 비용까지 신경 써야죠. 데미지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코스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셜 마지널 데미지 해가지고요, SMD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셜 마지널 데미지,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비용까지 이제 고려를 한 그 비용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과 관련한 것까지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요. 여기 나와 있는 PMC에다가 SMD를 합친 이게 진짜 비용이죠. 그래서 소셜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응용할 때 더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잘 봐주세요. 생산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외부성의 유형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오케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해로운 외부성 요거를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접목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외부성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우리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에는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외부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해로운 외부성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을 얘기할 겁니다. 해로운 외부성.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로운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여기 더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차이점을 봐보세요. 자, 우리가 MC는 생산 비용,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PMC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비용이야.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생산 비용.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생산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셜 마지널 데미지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경광펜을 써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생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러한 외부 비용을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외부 비용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정화시키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생산할 때 비용이 이만큼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만큼 외부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외부 비용,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그만큼 더 더해져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용은 바로 요겁니다. 소셜 마지널 코스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PMC와 SMD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자동차가 일부러 그러면 안 돼. 일부러 그러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니까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랐는데 생산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뭔가 피해를 끼치게 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생산할 때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 PMC가 여기 있고요. 이 D가 PMB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적인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나타내는 것은 적자가 좀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MC와 PMB가 같을 때예요.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에는 어떠한 외부성이 야기되지 않았으니까 이 수요 곡선이 바로 뭐냐면 PMB고 SM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가요? 좀 익숙하게 보세요. 단어,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SMC랑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G 있잖아. G점이 바로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S 소셜 마지널 코스트와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 같을 때야. 이 PMB와 SMB는 똑같은 거잖아. D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여기 G점이 최적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진짜 최적인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외부성을 고려한 진짜 진정한 최적은 사회적인 게 진정한이야. 근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게 F점이야. F는 뭐라고? 사적인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성을 고려할 때에 비해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얘는 어떻게 돼? 과다 생산되고 있다고요. 과다 생산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요거요, 수요 공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수요 곡선이에요. 얘가 공급 곡선입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보시면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상황이 여기가 최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생산이 더 적게 이루어지는 거야. 과소 생산돼요. 그래서 얘가 과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우리가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이게 자중 손실이죠. 이만큼. 이해가시죠? 이게 데드, 웨일, 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에요. 근데 만약에 과다 생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과다 생산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물이 100도씨면 딱 끓는다고 할게요. 근데 100도씨보다 적게 됐어. 공부를 100도씨까지 해야지 내가 합격을 하는 건데 99도씨까지 했어. 1도가 모자라. 근데 물은 안 끓어. 뜨겁긴 뜨거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100도씨가 딱 최적인데 120도 됐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더 나간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다 생산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 요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이 수용국세의 높이인데 한계 비용이 이렇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 수준보다 더 생산할수록 이만큼 빨간 색깔 빗금침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또 역시 데드웨이 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있을 때 그거보다 과소 생산돼도 문제가 되고 과다 생산돼도 문제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G점이에요. G점. 여기 G점. 자, 그러면 이걸 다 하진 않을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보셔야 돼. G점인데 우리가 외부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 사적인 최적 수준은 F점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관심이냐면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네, 요거 파란색 걸 해볼게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의 관심사니까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우리의 관심사 되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 거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더 나갔다니까 Q0로. 그러니까 F점에 선택했으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 이만큼. 앞서 본 것처럼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데드 웨이트 로스가 발생한 거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나쁜 일은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해도요 더해요. 좋은 거는 제발 좀 많이 좀 하세요. 기부 좀 많이 하고 뭐 마스크를 좀 쓰시고 이런 거요. 이런 건 바람직한 수준보다 좀 적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해로운 외부성이잖아.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고요. 더 많이 생산돼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자중 손실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의 크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 비효율성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거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생산 과정에서 지금 해로운 외부성을 얘기한 거잖아. 근데 생산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 이거는 뭔가 좋은 거야.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야. 살짝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생산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라는 것은 PMC가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뭔가 약간 외부적인 긍정적인 나의 어떤 노력이 딴 사람에게 비용을 절감시키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SMC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여기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사적인 측면이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FG 했는데 그냥 프라이빗이라 할게요. 프라이빗. 그리고 여기가 소셜 해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이건 좋은 외부성이잖아. 최적 수준보다 그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생산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이로운 외부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바람직한 수준이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S가 최적 수준이야. 그런데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이거 두 개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선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해결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때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회적인 최적 배분과 관련된 사회 후생인데 지금 여기 좀 복잡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결론만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지금 생산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습니까?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습니까? 네,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야. 해로운 외부성이 야기되었는데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로운 거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과소 생산됩니까? 과다 생산됩니까? 어떻게?
과다래니까 나쁜 거니까. 그래서 오버 프로덕트를 하게 돼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Q스타가 되는 건데 더 많이 가서 여기 삼각형이 있어. G, F, H 요만큼. 이게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거기까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공해 물질 배출 수준이 0으로 떨어져야 가장 효율적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 최적 수준이 지금 여기 보시면 G점이 최적이잖아. G점이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생산 수준입니다. 최적 수준이에요. 자, 근데 이 G점을 가만히 째려보면 자, 우리가 이때 외부성을 내부화시켜서 치유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오염이 하나도 없네. 그건 아니라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물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게 환경오염이야. 소셜 마지널 데미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위당 얻게 되는, 한 단위당 발생하게 되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배기가스, 매연,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폐수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여전히 발생을 해요. 한 단위당. 그래서 총 발생하는 비용은 이만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 최적 수준으로 가더라도요, G점으로 뭐 이렇게 J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환경오염은 있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니, 우리가 환경오염을 빵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시대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요, 하나도 사용하면 안 돼.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 신석기 시대로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오염물질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공해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이 제로가 됐을 때 이건 아예 생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고 우리가 지구도 어느 정도 자기 정화 능력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될 만큼, 그러니까 한강물이나 바다에 농약이나 이런 걸 뿌리면 한 바가지 정도 뿌리는 거는 괜찮아. 쫙 해서 우리가 희석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다가 아니면 자연이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계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은 좀 어려운 거니까 살짝 넘어가시고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최적이 뭐라고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생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 소셜,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다 할게요. 그때 어떤 방식을 썼었죠? 첫 번째는 야, 하루에 담배는 식후 하나씩만 필 수 있어. 잠깐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3개를 필 수가 있는 거야. 밥을 3끼 먹게 되니까. 물론 5개 먹으면 5개 필 수는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걸 빼고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딱 정해버리는 거야. 자, 오염물질을 한 100톤 정도 이상은 오염물질 배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걸 직접 통제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효과는 확실합니다. 담배 피는 양도 하루에 1개씩 밥 먹고 식후 하나씩은 3개 딱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되게 이제 경직적이야. 너무 이렇게 뭐 비상시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약간 뭐라고 할까? 플렉서빌리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게 직접 통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봐요. 이게 직접 통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량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수량 통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아니,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가 수요가 되고 여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배 소비량이 너무 많아. 이 시장 전체에서 여기가 최적이라고 할게요. 원래 이게 소비량이 여기가 이제 최적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아니면 생산량도 마찬가지야. 여기로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상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거야. 공급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럼 의미가 있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살짝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새로운 공급 곡선. 그럼 얘가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수량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말고요, 경제학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담배 소비량을 하루에 3개 정도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거야. 담배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군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야.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수요 곡선을 따라가지고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 이거보다 싸게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Q스타에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네, 맞습니다. 간접 통제하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금이야, 텍스야, 텍스. 그래서 피고비한 텍스, 피고세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오염 배출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정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Q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PMC가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하나 생산할 때 직접적인 생산 비용이에요. 근데 왜 오염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인 소셜이에요.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계 비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랬을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수준은 어디입니까? 하면 여기라니까, 여기 이렇게. 그냥 S라고 할게요. S.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여기라고요. 뭐 P라고 할게요. 조금만 P. 이렇게 프라이빗의 약자로 쓴 거예요. 얘는 사회적, 사적. 자,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걸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비용이, 이게 직접 생산 비용이 되는 건데 저 S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때린다니까? 야, 현대야, 너 말이야.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여기다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도록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평행하게 이동하겠죠.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만큼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고 여기서 요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PMC에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텍스를 부과해서 이 부과한 텍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MC랑 여기서 딱 만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에 유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생산 수준에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피고세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얼마의 세금을 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풀어볼 거예요. 차차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피고세를 부과할 때는 사실 현실에서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요. 여기가 S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 모를 수 있잖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 배분 상태가 어디인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죠. 지구가 자기 정화 능력, 자정 능력 같은 그런 수준을 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요. 그래서 가상적인 배분 상태에서 초래되는 한계 피해액을 계산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독점이나 과점 이런 경우도 독점보다는 독점적 경쟁, 과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세금을 때리는데 이 세금을 기업한테 때린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때려야 되는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게 세금을 때렸더니 무조건 기업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다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환경오염, 환경세 부담해 이렇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 받잖아. 세금을 다 부담하기 뭐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서 자동차 가격 올려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환경세라는 텍스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염 배출자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단 말이야. 세금을 때렸는데 제 세금 찰래? 네, 그것까지 다 보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세랑 요걸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오염허가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내가 이 쿠폰이 없으면은 그러면 오염물질을 배출 못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 회사가 말이야 오염물질을 정화하려고 하는데 정화하지 말고 몰래 버려야겠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인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사실은 이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데 환경 오염 허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 허가서만큼 쿠폰이에요, 쿠폰. 그거만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염 허가서를 뭐 100만 톤을 아니면 배출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구입한다 그러면 그게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데 하나의 어떤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환경 보전과 관련한 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염 허가서를 발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여기 비교적 확실하게도 보세요. 원래 어떻게 보면 시장 통제랑 비슷해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 이렇게 발급한 다음에 택시 면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면허를 발급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서울 시내에 만약에 택시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택시로 그냥 가득 차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겠고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택시 잡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거랑 비슷해. 오염허가서를 적절한 양을 발급해 가지고 그것만큼, 그러니까 택시 면허가 없는데 내가 택시에 딱 걸리면 안 되는 거지. 불법이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오염허가서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량 통제보다 좀 좋은 건 뭐냐면 오염허가서를 발급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출할 수 있는 면허가 이제 권리거든요. 배출 권리.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택시를 못 탈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걸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 거야. 저기요, 제가 택시 면허증이 있는데 이거 제가 다쳐가지고 못 탈 것 같습니다. 면허증 대신 가져가세요.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얼마에 받겠죠? 그래서 신문에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택시 면허 이게 거래가 되는 게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 가까이 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 면허증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팔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염허가서의 장점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오염허가서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요즘은 주파수 경매처럼 경매를 통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이거를 기업들한테 공짜로 무료로 뿌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또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해요. 그 다음에 이게 사고 팔 수 있게 했는데 돈이 많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 면허증을 싹쓸이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이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되는데 면허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면허증 가격도 너무 비싸.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작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제대로 이게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수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가격, 이렇게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량 통제, 가격 통제.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환경세, 피구세, 이 계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오염허가서 가격도 이것도 표를 보고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좀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장단점을 뭐 머릿속에 너무 암기하시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 외에 완전히 획기적인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날드 코즈의 정리예요. 코즈 정리. 자, 코즈 띠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즈라는 학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거는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외부성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정부 너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첫 번째 코즈 정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 개입이 불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부 개입, 관여, 불필요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외부성이나 강가가 오염되거나 공유지의 비극이라 해요.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비극을 맞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야. 소유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소유권만 이렇게 누가 주인이냐라고 확정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부 개입 필요 없이 이 오염물질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련 당사자들이에요.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코즈 정리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할까? 수량 통제할까? 가격 통제할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코즈 정리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이게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당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누군지 사실 그거는 많이 좀 알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피해자가 누군지 그건 좀 그래.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 서해안에 뭐 이렇게 기름이 유출돼서 갯벌이 막 이렇게 오염되고 막 그랬잖아요. 서해안의 갯벌이 막 이렇게 오염됐어. 자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까지가 피해자라고 해야 돼요? 갯벌에서 무슨 뭐 고기랑 뭐 등등등 조개를 캐는 이런 사람들이 어민들이 피해자냐 이렇게 봐야 할지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나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구경하러 와요. 관광지로. 그 사람들이 갯벌이 사라지니까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일본에서도 온다 합시다. 그럼 일본 사람들도 피해자라 해야 될지 그게 애매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디까지가 당사자들인가 그것도 문제고요. 당사자들이 또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맞습니다.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대등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코즈가 얘기할 때는요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근데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협상과 관련된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요. 거래하는데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 비용이 빵이라는 게 또 현실에서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시험지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좀 쉬울 때는 정부 개입 필요 없어.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주인이 꼭 피해자에게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가해자든 이건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에게 소유권이 있던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조금 보실 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공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commons, 공동으로 소유한 그 뜻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바닷속의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목초지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양떼나 소를 키운단 말이야. 근데 이 목초지에 이게 잔디와 풀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소들아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들이 막 방목해서 막 살쪄가지고 내가 팔면 나한테 이득이야.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딴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게 해버리면은 목초지가 메말라 버리는 거야. 물고기를 잡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새끼 물고기는 좀 이렇게 방류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걔네들이 크면 또 새끼를 낳고 큰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내게 아닌 공공으로 사용하는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는 어떻게 될까요? 막 쓰는 경우가 많아. 남용, 남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과도하게 잡고 목초지도 과도하게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목초지, 물고기가 씨가 마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된다.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그림은 우선 넘어갈게요. 별로 복잡한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유지의 비극은 가능한 한 여기까지 돼가지고 너무 과다 사용된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때리고 소유권을 확립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을 야 네가 주인해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우리 외부성을 해결하는 다양한 직접적인 통제, 간접적인 규제 뭐 이런 것들 더 나가서 코즈 정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유권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유지의 비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균형에서는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우리가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효율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페일리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독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공공재 재화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성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런 거예요. 그러한 시장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독점은 시장 이론에서 봤으니까 공공재랑 외부성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은가라는 걸 얘기할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정부가 개입할 때 잘 개입해야 되는데 잘못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뭐 꼭 이런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전학파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의도는 좋은 의도로 개입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부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관련된 우리가 외부성과 관련된 그리고 공공재와 관련된 이런 두 가지 특성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니까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비배제성 이렇게 있네요. 비배제성.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성.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주로 이제 해로운 외부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반균형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 실패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 짓게 되겠고요. 일반균형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 요인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